이게 2014년도에 제가 그 발표한 글입니다. 벌써 11년 전의 글인데, 이제 중국 복건성 무의 쪽에 무의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 아마 그 주자와 퇴계를 이제 약간 같이 뭐 논하는 그런 그 학술대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국 가서 퇴계학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면 어떤 관점에서 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주자와의 어떤 차별성, 또 그리고 이제 퇴계학이 지향하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걸 중국에서 좀 발표하면 어떨까 해서 작성됐던 글이고, 그 해에 그 이제 국학진흥원에서 발간되는 안동학이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글을 실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그 글을 대다수 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상주에 그 한강 그 학파, 한강맥의 그 상주 지역의 분포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퇴계학맥이죠. 서예 그 이제 항맥, 우복 항맥 이쪽의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다가 퇴계학파의 전개 속에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년에 발표했던 그 글과 연장선에서 그럼 퇴계학의 전개에서 그러면 퇴계학은 유효한가? 제가 그때 말했던 그 내용이 유효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그 내용하고 좀 이렇게 합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퇴계학의 그 정체성, 퇴계학의 본질이 뭐냐? 뭐 예전에 늘 이제 여러 이제 그 선배님, 그 학자분들께서는 퇴계 리학이다. 여기서 이제 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퇴계 리학. 이거는 뭐 꽤 오래 전에 이야기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만, 뭐 리동이라든가 리발, 리자도 이런 이제 명명어들을 보면 아무래도 퇴계학의 본질은 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학이다. 이거는 꽤 오래전에 여러 이제 선배님들의 그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반성적 성찰이죠. 아니다. 퇴계학의 본질은 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심에 있다. 심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한때 이제 이 퇴계 심학이라고 하니까 양명 심학과 또 이제 논란이 됐고, 그 속에서 이제 퇴계 심학에 대한 어떤 오히려 이제 퇴계학이 조금 더 이제 부상하게 되는, 퇴계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향하는지, 이게 이제 2000년 전후 시기에 많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좀 많이 이야기가 됐다가 지금 조금 공회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잠시 요거부터 볼까요? 최근에 그 고려대학교의 그 철학과에 계신 김영찬 교수님께서 작년이네요. 2014년이니까 이런 주제의 논문을 하나 쓰셨습니다. 퇴계 이황의 리학과 심학 그리고 성학 이래가지고 논문을 쓰셨는데, 이제 아마도 이 앞에 나왔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 이제 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수님께서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리의 전개를 위한 마음 공부 또는 마음 공부를 통한 리의 전개라는 구조로 이제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나 사실은 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걸만 가지고 보신다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리의 전개, 발현입니다. 발현하는 그 구조로 결합된 성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앞에 논란이 되었던 퇴계학이 리학이다, 심학이다 이걸 절충했던 겁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절충하셨는데 그 상위 개념으로서 이분은 오히려 이제 성학을 갖다가 얹어 놓으시고 그 밑에 이제 마음 공부가 바탕이 되면서 리의 발현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좀 반가웠던 거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4년 전에 글 쓸 때도 이와 좀 유사한 관점에서 제가 결론을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또 이제 그 서원익 교수님께서 또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또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시 돌아가서 퇴계 리학과 심학 할 때 리학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정의입니다.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학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명심학과 뭔가 이제 차별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게 대등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이제 양명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퇴계 심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셨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분이 그 김세정 교수님이라고 양명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양명심학은 이런데 퇴계심학은 이렇다. 그래서 사실은 퇴계심학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양명심학이라고 했을 때의 그 심학은 심이 우주의 본체자 최고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퇴계 선생님의 그 학술은 사실 리가 오히려 우주의 본체요 최고의 원리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심이 아니라. 심은 그 밑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양명심학처럼 퇴계심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면 곤란하다.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주자학적 심학 이런 용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자학적 심학이라는 용어는 가능하지만 앞에의 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퇴계심학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와 양명심학과 대등하게 이야기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퇴계심학 쪽에 교수님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냐면은 이제 이게 양보가 주어지지 않고 대립되는 양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주장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거와 유사한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그 근거를 드는 게 조금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퇴계 선생께서의 이제 본인의 어떤 사상적 지향을 하기 위한 그 문제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8페이지에는 퇴계 선생님의 이제 그 약간의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걸 다 뭐 이야기 드리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제가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퇴계 선생님을 이야기하면서 사화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번의 사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 사화를 뭐 몸소 다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셨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제가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기묘사화와 의사사화 이 시기는 관직에 몸담고 계셨던 것도 있었고 또 그 형 이해 50세 때 돌아가셨죠. 형 이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시기가 퇴계 선생님의 가장 어떤 정신적으로 혼란한 내지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우리가 퇴계학이라고 하는 그 퇴계학이 정립되게 된 하나의 이제 문제적 소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퇴계 선생님이 물러나기를 원했던 거는 한 50세 때 전후로 물러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34세 때 과거에 급제를 관직에 나아가셨지만 이때죠. 45세 때 간단하게 이제 의사사화 때 파직이 됩니다. 간단하게 짧게 파직됐다 다시 복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떤 그 벼슬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또 그런 와중에 또 형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나는 이제 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당시 선비로서 우리 수기치인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수기가 완성이 되면 나아가서 벼슬기에 나아가지고 이제 치인을 하게 되는데 아마 태계 선생님도 벼슬에 이제 급제를 하시고 벼슬기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치인으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떤 원대한 꿈이 계속 있으셨을 거고 그런 와중에 이 사화를 맡아들이면서 심적인 어떤 그 굉장히 이게 좀 괴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러니까 이분이죠. 퇴계 스님께서 공부했던 성리학의 어떤 뭐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실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그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화를 통해서 우리가 몸소 느껴보면 본 바와 같이 사화는 사실상 적도 없고 뭐 자기 편도 없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퇴계 선생님은 그걸 그 현장에서 보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느꼈던 제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물러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그런 어떤 성리학의 이상이 정치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은 성리학에서는 맹자의 성선을 계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치판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절대로 성선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들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현실에 대한 환멸도 있고 인간에 대한 환멸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내 목숨도 다 날 것이고 또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생각했던 현실과 그러니까 이상과 어떤 내가 배웠던 공부죠. 제가 대학에서 공부해가 배웠는데 사회 나와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과 같이 이분도 지금까지 공부만 하셨는데 벼슬길에 와가지고 실제로 이 사화를 맡아들여 보니까 그 현실 속에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과 정치적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환멸과 정치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거부 반응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퇴계 선생이 물러날 결심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저는 형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저는 퇴계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 이후에 물러날 결심을 하시고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물론 벼슬을 계속 70여 차례 내려오긴 하죠.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고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서 그냥 나는 여기서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살래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계학의 성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아마 제가 저번에 여기 첫 강의할 때 도산 12곡을 제가 이게 강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또 한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도산 12곡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환멸, 인간에 대한 어떤 뭔가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했지만 그 고향에 돌아와서 정치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퇴계는? 그냥 이제는 뭐 담쌓고 그냥 나는 공부할래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분도 유학자고 그분도 어떤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치인의 어떤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게 언제냐면 도산 서당이 1561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여기 이제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도산 12곡, 원래는 이제 도산 전 6곡입니다. 전 6곡이 있고 후 6곡이 있는데요. 그걸 12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1565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전 6곡 가운데에서 세 번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오란말이,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삼할까,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순풍이 죽었다. 이 순풍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전래된 풍습입니다. 그런 아주 좋은 풍습이 다 사라졌다 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성, 인간의 본성. 이게 성선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 이게 성선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진실로 옳다. 옳은 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 현실에서 물러났다는 건 거기에서 받았을 상처라든가 또는 괴로움이라든가 고통이 있었을 텐데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바라본 현실 속에 정치 현실 속에서 퇴계 선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저는 이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퇴계 선생은 이런 생각으로 이걸 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죠. 그죠? 결국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바뀌려면 뭐냐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려면 뭡니까? 이미 장성한 사람들은 의식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의식을 올바르게 해준다면 다음 미래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운동을 퇴계 선생이 서원운동을 왜 했느냐? 그렇게 강하게 서원운동을 제기하게 된 것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식이 바뀌어야 인간이 바뀌는 거고 그 인간이 뭡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그 정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뀔 수 있다. 퇴계 선생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집어넣지 않았나?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정했죠. 아니 맹자 선생께서 인간의 성선이라 하는데 지금 정치판에 싸우고 있는 인간들 보니까 뭐가 어지러? 뭐가 선해? 하나도 선한 사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되돌아왔는데 결국은 뭡니까? 희망은 어디서? 인간에게서 찾아야 된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퇴계 선생은 되짚어 봤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고민, 또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악한 인간도 어떻게 하면 선한 인간으로, 또 선한 인간은 또 그 선함을 계속 간직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저는 아마 아까 앞에 그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탐독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통해서 퇴계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저는 1559년에 있었던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전까지 퇴계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리학에 대한 탐독이죠.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탐독하고 있는 와중에 그 퇴계 선생님과 고봉 기대승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여기서 이제 퇴계 선생님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서 뭔가 퇴계 선생님께서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또는 그러니까 주자학과는 뭔가 좀 이질적인 다른 어떤 관점에서 세상과 현실을 또는 인간을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아마 사단 칠정 논쟁은 여기에 선생님들 한번 기억하시고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단 칠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퇴계 선생님 사단 칠정 논쟁이 제기된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추만 정지훈의 천명도 수정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퇴계 선생님이 이제 설을 붙이죠. 그래서 천명도설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옆에 있는 요게 그 추만의 그 천명도입니다. 천명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명도를 이제 수정하는 가운데에서 퇴계 선생님이 요 구절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발어리, 칠정은 발어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를 이제 수정하면서 퇴계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수정을 했냐 하면은 처음에는 아까 방금 제가 봤던 것이죠. 요거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단 발어리, 칠정 발어기
수정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봉 기대승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년 동안 4단 7정 논쟁이 제기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퇴계 선생님께서 수정한 겁니다. 처음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 고봉 기대승의 반론 그 편지를 보고 요렇게 바꿉니다. 2번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봉 기대승 선생이 굉장히 긴 편지를 써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니까 내가 얼마 전에 주자 어류를 보니까 요런 구절이 있더라. 요런 구절이. 그래서 우리 이거 주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에 그냥 합의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세 번째 제안이 됩니다. 수정안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고봉 선생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거죠. 예, 4단 리발 기수 7정 기발 2승이라는 이 이제 최종안을 내놓고 이제 논쟁은 끝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고봉 선생께서 편지 주고받는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거 방금 마지막에 말했던 4번 네 번째 이거에 대해서도 고봉 선생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선생님이 이때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제가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4단은 혹 리동이 기구고요. 7정은 혹 기감입니다. 기가 감하고 그 다음에 리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빨갛게 리동이라고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단 7정 논쟁을 우리가 흔히 아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발이니 리동이니 이런 논쟁 이게 핵심적인 주제인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 그게 아니고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이 지금 논쟁을 벌이는 쟁점은 뭐냐면 4단과 7정을 하는데 리와 기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 예, 앞에 한번 다시 보시죠. 4단과 7정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됩니까? 리와 기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4단과 7정이라는 이 감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다르게 나눠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고봉 선생이 그러니까 리와 기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4단과 7정의 감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놨다는 거에 대해서 고봉 선생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보세요. 퇴계 선생이 그 마지막 최종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고봉 기대승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는 것에도 여기도 리동이 나옵니다. 만약에 리동이 문제가 됐다면 고봉 선생은 리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리동은 어떤 뜻인가? 진짜 리가 바란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했다면 아마 분명히 고봉 선생이 그 문제를 제기했지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대승 선생도 이렇게 리동을 쓰는 걸 보면 이때는 제가 보기에 퇴계 선생이 이때는 리동을 리가 스스로 바란다 능동의 의미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리가 발현한다. 기로 인해서 리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은 아닐까. 그거를 고봉 선생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리동이라고 썼고 사실상 고봉 선생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 7정 논쟁은 리와 기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 그 나누어 놓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4단과 7정이라는 이 정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 감정이 일어나는 발현의 메커니즘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감정의 메커니즘은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감정이 이제 발현될 때 나누어지는 거지 선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그게 고봉 선생과 퇴계 선생님의 4단 7정 논쟁의 주된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단 7정 논쟁의 핵심은
리발이 아니다는 거죠. 리가 능동적으로 발현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거 감정 발현의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고봉 선생님 같다고 봤거든요. 같다고 봐요. 감정 발현의 메커니즘은 같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그 근원에서부터 다르다. 그러니까 소종례라는 용어를 쓰는데, 선과 악의 감정의 발현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그 원인자도 다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선의 원인자가 본연지성이고 악의 원인자가 뭐냐면 기질지성으로 봤거든요. 그런 게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봉 선생이 주자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퇴계 선생이 칠정을 이야기할 때도 선악 미정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본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도 보면은 고봉 선생이 주자학적 관점에서 자꾸 태클을 거니까 퇴계 선생은 주자학을 모르지는 않으시니까 주자학에서 보면 이게 맞거든요. 본선이 맞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핵심은 그겁니다. 리발이 있지 않다. 리와 기의 관계의 문제고, 그 리와 기의 관계를 통해서 사단과 칠정의 감정의 메커니즘을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여기에 고봉과 기대성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면 리발은 어디서 제기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사실상 퇴계 고봉 선생의 사단 칠정 논쟁이 끝나고 그 대학 논쟁이 터지는데, 그 대학 논쟁에서 퇴계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리자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리자도에 대한 문제인데, 가령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식 주체고요, 인식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식 대상이 예를 들면 강아지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그 강아지가 예쁘다는 건 강아지에게 있는 겁니까? 저에게 있는 겁니까? 제가 그 강아지를 보고 제가 귀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귀엽다라는 그거는 내 관념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강아지에게 있는 겁니까? 저한테 있는 거죠.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퇴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견물치지 아닙니까? 그게 견물치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내가 아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학 논쟁에서 고봉과 퇴계 선생이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마지막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고봉 선생한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퇴계 선생님도 방금 제가 질문했던 그대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봉 선생이 뭐라고? 선생님, 근데 그 귀엽다는 그 속성이 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대상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관념 속에 그 귀여움과 그 대상의 귀여움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귀여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봉 선생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요 용어입니다. 리유채용이란 말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말씀 제일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퇴계 선생님이 이제 고봉 선생의 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내가 여기 보십시오. 지난날에 다만 본체의 무의함만 알고 모용이 현행하는 수 있음을 알지 못하여 거의 리를 사함을 죽은 것으로 오인하였으니 그것은 또한 도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때서야 퇴계 선생님이 그래, 리가 발동할 수 있다. 체용이니까요. 체는 가만히 있지만 용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리에도 용이 있기 때문에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걸 이때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급 적용해보죠. 리자도설이니까요. 리자도가 뭡니까? 리가 스스로 이른다, 나에게 이른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정되면서 다시 소급 적용하면 아까 리동이 뭐가 됩니까? 리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퇴계 선생님도 사단 칠정의 리동을 진짜 능동형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으면 여기서 고봉의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을 바르게 내가 말하려고 한 게 바로 그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정하셨다가 나중에 고봉 선생한테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야, 자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제야 내가 좀 깨달은 게 있다, 이러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기 호발이라는 개념도 이 내용을 소급 적용해서 이제 리기 호발이 되는 겁니다. 그 논쟁 자체만 가지고는 리기 호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건너갔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태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했죠. 감정 발현의 메커니즘이 다르다. 그러면 사단이라는 것도 칠정이라는 것도 그 발현의 그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선과 악의 원인자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단은 선한 감정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칠정의 문제예요. 칠정은 뭡니까? 중절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상황이나 때에 맞추어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절제한다면 그것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단 칠정 논쟁에서 태계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게 아닌가? 정중유 이선. 그러니까 정에는 두 가지 선이 있다는 거죠. 물론 고봉이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선이 어떻게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봉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이거는 퇴계 선생님의 말이 아닙니다. 퇴계 선생님의 말이 아니고 고봉 선생의 말입니다. 근데 고봉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뭡니까? 정 가운데 두 가지 선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퇴계학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감정적, 그러니까 마음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한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휘둘림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사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칠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선을 퇴계 선생은 왜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가? 사단의 선은 본질적인 겁니다.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 궁극적인 선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현실적인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칠정의 중절을 통해서 선에 이를 수 있는데 칠정의 중절은 결국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욕망과 감정이 들끓을 때 그거를 적절한 통제권 속에 있으면서 제가 제 욕망을 통제하고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경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은 사실 사단의 선,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선한 순선한 선을 그대로 계속 간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퇴계 선생은 뭐냐?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단의 그 선한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는 어렵고, 그렇다면은 칠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갖고 있는 희노애락의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뒀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포인트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경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0대의 퇴계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단 칠정에서 퇴계 선생님이 이제 사단 칠정에서 뭔가 이제 그 힌트를 얻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60대는 가시면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인간의 심성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경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이제 패턴으로 갑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심경부주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자학의 공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덕성 공부, 도문학 공부, 이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고 주자도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존덕성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도문학 공부는 보통 이제 경전 공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적 공부고 이거는 외적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주자는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항상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퇴계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퇴계 선생님은 상당히 약간 뭡니까? 이 병행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행은 맞다. 전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의 뭡니까? 경중이 없겠는가? 선우가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 자체가 이미 뭐냐면 경중이 있다는 거죠. 선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우가 따지면 선이 뭐냐면 이제 존덕성으로 좀 기우는 듯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나는 그러면 이제 난 존덕성 중시로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제자와의 어떤 그 문답 속에서 간간히 보입니다. 간간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힌트가 되어서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공부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이 일어날 때와 감정이 일어나기 전, 이거를 이제 미발과 이발이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주자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미발과 이발을 경공부로 일관한다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미발의 경공부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발의 성공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미발과 이발의 그 어떤 간격을 두지 않고 경을 일관한다는 뜻도 되고, 또는 이발의 어떤 성공부를 또 강조하는 맥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태계 선생은 뭡니까? 미발과 이발,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항상 일관되게 경공부로서 계속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뭐죠? 미발 때. 그 미발이라는 건 뭐냐?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이죠.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늘 평상시에 경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52세에 연평 단문에 발문과 후어를 씁니다. 그리고 63세 때 연평 단문 질이라는 태계 선생과 이제 덕계 오곤이죠. 이 두 분이 주고받는 이 연평 단문이라는 글에 대한 질문, 문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는 글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히 발문과 후어를 보면 이제 이분이 이 연평이 누구냐면 이제 주자의 스승이었던 이동 또는 이통이라고 말씀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주자와의 문답글인데 이거를 특히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63세 이후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동 이분의 그 학술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흔히 도남학 계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정에서 양시, 나종원, 이동으로 이어지는 요 뒤에는 주자가 되겠죠. 이 계열인데 이 도남학 계열의 학문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미발의 경공부입니다. 미발에서 어떤 그 마음의 그 순선함을 계속 지키는, 유지하는 그런 이제 계열로 가는 게 바로 도남학 계열의 학문입니다. 근데 아마 퇴계 선생이 앞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도남학 계열의 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특히 여기는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또 마침 여기에 이제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퇴계 선생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동 선생의 학문도 높이 봤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이동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인간성 또는 인격적 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퇴계 선생이 이동과 그의 학설에 대해 칭송하는 글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예. 빙호추월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 쓰시면서 예, 정말 뭐 대단하다 뭐 이런 극찬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선생의 정좌구중설, 이게 바로 미발 때 하는 공부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좌입니다. 정좌. 이게 정좌가 잘못 갖다 하면은 선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퇴계 선생은 뭐를 하나 더 곁들이냐면 정좌구중을 하지만 뭡니까? 도문학 공부를 도외시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진헌장 하음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도 하음을 조금 더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도문학 공부를 버렸는데 하음은 끝까지 도문학 공부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음을 더 높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은 결국 퇴계 선생 또한 내가 정좌구중의 관점에서 학문을 하지만 역시 도문학 공부를 경전 공부죠. 경전 공부를 결코 도외시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제가 되나요? 예,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예, 5분만 제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후인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이 논문에는 없었던 거고 최근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상주 지역의 그 한강학파 이야기를 이제 제가 관련돼서 글을 쓰다가 퇴계학 전체를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요. 이제 요거는 하오봉 교수님의 이제 책에 나오는 그 항맥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상주는 그러니까 그 예안 지역의 쪽은 아무래도 퇴계 선생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학봉 계열에서 비롯되다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오히려 여기 상주라는 이 지역은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 서해 유성룡 선생이 여기에 이제 그 상주 요 뒤에 여기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주에 이제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그 상주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부사로 거기 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면서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한 10개월 정도 있으시게 되는데 여기에 그 전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향교가 세우고 서원이 들어서기는 하는데 상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어떤 학적인 어떤 계통 역사를 갖게 된 것은 서해 유성룡 선생으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이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우복 정경세 선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항맥을 이렇게 좀 연결을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서해나 서해 우복 계열의 항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주에는 오히려 앞에 잠깐 보시면 이 학봉 김성일, 그 다음에 가람 이연일, 그 다음 대산 이상정, 이 학봉 대산 항맥도 역시 연결됩니다. 이쪽에 입제 정동로라든가 또는 그 이제 우복 정경세를 통해서 이 대산의 항맥도 여기에 상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구하 장영광 이제 이게 허목 미수 허목이죠. 이쪽에 한강 미수 항맥도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주라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또 저기 기호 계열의 송중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호학 계열과도 연결이 돼 있고 심지어는 또 낭명학까지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퇴계학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인 이게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 상주였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입제 정종로 대단한 사람이죠. 대산도 그다음에 정종로의 문인데도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원선 이 황희의 후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식산 이만부 선생도 여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뭔가 복합적인 학문적 이렇게 경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인데 저는 이 상주 지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퇴계의 직전 제자를 우리가 이제 학봉, 그다음에 서예, 그다음에 한강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월천 선생님 제일 연배가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특히 주류가 보면 서예와 이제 학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제가 지금 설명을 다 여기 책에 요 글에는 적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퇴계 선생님의 그 퇴계학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남학 계열의 그 학문을 계승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봤던 이 서예 그다음에 우복계 이 계열의 학문은 이 호상학적 경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계 선생님 그 퇴계학 자체에서는 사실 도남학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의 그 학문적 변화 속에서 이 호상학에 대한 학문적, 그러니까 이 도남학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감정이 발현되기 전 미발 단계의 학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호상학은 감정 발현 이후입니다. 이후에 어떤 공부론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게 바로 호상학인데, 이게 퇴계학파 내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거는 예한 지역, 이제 퇴계 선생님의 그 학문적 본거지인 쪽이고, 이 지역은 이제 서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상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퇴계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퇴계학 전체 의미, 퇴계 선생님이 본인이 지향하고자 했던 학문적인 그 좀 좁은 의미의 퇴계학을 본다면 도남학 정도로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지만, 퇴계학파의 전체적인 전개, 다시 말해 전체 넓은 의미의 퇴계학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두 가지 도남학과 호상학의 이 계열의 관점에서 퇴계학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제가 결론만 맺겠습니다. 제가 요 글 마지막에 써놓은 글인데요. 저는 이제 그때 24년 때 이렇게 퇴계학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퇴계학은 주자학과 양명학의 균열 사이에 교묘히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퇴계학은 양명학과 함께 주자학이라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인간학 정립을 위한 서로 다른 걸음을 이제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양명학은 주자학을 새로운 체계로 구조화했다면 퇴계학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되 이를 재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구성의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리기론으로 설명되는 우주적 질서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으로 잠재되어 있으나 생리적 충동에 의한 감정적 결여는 이를 왜곡 내지 압도한다는 거죠. 생리적 충동에 대한 감정적 결여라는 게 우리의 이제 마음의 그 변화성 또 감정의 변화 이런 걸 말합니다. 욕망의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퇴계학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불안 요소를 어떻게 인간의 통제권 속에 있게 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고자 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발은 그 잠재적 기준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보편성을 가지고 이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마음 공부와 경제 공부는 필수로 요청된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이 퇴계학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불안 요소, 그게 저는 마음이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욕망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인간의 통제권 속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욕망이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악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 사회 내지는 정치적인 상황을 이제 악화일로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퇴계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퇴계학을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잠정적으로 가졌던 생각을 14년 때 한번 적어봤던 걸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